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하는 미국에 협조했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교육 질서가 참 와일드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참 여러분들 이게 정말 후들후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환율이 어제 1427원 정도 이제 1430원에도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1428원 달러당 원화가 1428원 아주 높은 거죠. 이제 보니까 한때 이제 35원까지 올랐더구먼요. 35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1개월 계속 오름 추세죠. 계속 보시게 되면은 약간 지금 이제 정부 외환 개입 그런 발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안정되는데 이게 이제 1개월이고 이게 5일간입니다. 1435원까지 한때 올랐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된 거네요. 환율은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개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환율부터 일단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야, 이게 이렇게 환율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근데 뭐 인도 루피와 같은 걸 보면은 뭐 그래도 양호한 거죠 한국이.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약세지 않습니까? 달러화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빠진 상태니까 그 약세화되는 달러화에 대해서 한국 원화가 훨씬 더 이렇게 약세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한 분께서 그렇게 남겼네요. 좀 전에 1435분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1435원 된 모양입니다. 1불당.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김경희 님이 남긴 글을 보니까 7시간 전인데 LA 항공 현지 원달러 환율이 2,1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아마 이제 이런 여기서 사용하는 환율은 고객과 계약을 맺었을 때 앞으로 환율이 인상될 분들을 반영한 그런 환율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계속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제 방송 보고 남긴 겁니다. 얼마 전부터 물가는 하늘을 오르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대개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장에 고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장도 여유가 있습니다. 가게 살림을 줄이고 또 줄여보더라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허리띠를 더 조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좋은 시대가 다 간 것 같습니다. 낙담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든 간에 원화 가치가 추락하게 되면은 수출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환율 방송을 듣고 이제 저마다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환율 문제를 예상을 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실질 환율은 1,6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플레가 심해지고 하니까 달러를 가능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달러 약세가 계속 미국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약세화되는 통화에 비례 가지고 원화가 더 약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DSCHAI님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된 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달러당 1,600원 정도가 지금 실질 환율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코인 거래소 테드는 1,5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이렇게 받는데 교환 비율이 원화가 1,525원이 되는 거죠. 이 모든 환율은 한국은 특히 이제 모든 종류의 경제 상황의 변화가 환율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대외 거래를 하지 않는 분들도 환율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얼어붙고 그럼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는 두 개가 여러분 악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그걸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여기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난국은 난국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 때문에 올라선 겁니다. 정말 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 거죠. 성장률이 지금 이제 1% 내외 정도 되니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자, 다음 보시면은 각자 도생이 답입니다. 저는 이미 달러 표시 미국 주식, 달러 표시 금 ETF, 비트코인에 올인해 왔습니다. 저는 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이분은 원화 표시 자산은 최대한 줄이고 달러 표시 미국 주식, 달러 표시 금 ETF,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냥 달러 표시 자산을 다 산 겁니다. 일찍부터.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올인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지만 저는 더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한 분이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 페이스북에 이제 오랫동안 해외 주재원 활동을 하신 분인데 뭐 성함 밝히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거 하니까 그분 쓰신 글에 집안 사정 이런 걸 좀 제껴놓고 요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평생 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시각이 좀 넓은 거죠. 뭐는 확실한데 국민들이 별 이위가 없는 것도 이상합니다. 미국 달러나 유로나 파운드 등 다른 통화 대비 약세인데 유독 우리나라 원화는 미국 달러보다 더 약세입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튈지도 걱정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이 주재원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시야를 항상 그렇게 좀 넓게 보는 겁니다. 저는 둘째 녀석이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환율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하죠. 아이들을 바깥에서 공부시키면은 공부시키는 동안 이렇게 원화 가치가 폭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죠. 1,400원대가 고착이 되거나 1,500원, 1,600원대까지 가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친중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에 뭐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10월 5일 날 쓴 글이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1,410원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는데 10월 5일 전망입니다. 미국과 통화 수합이 관건이 되겠지만 뭐 이건 물 건너간 거고 1,500원을 터치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국 돈을 미리 달러로 환전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 계속 저는 떨어질 거로 봅니다.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한국의 기초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무역 수지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 거고 반비례해서 재정 적자는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외환 딜러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속사정을 자세히 모를 겁니다. 한국 속사정을. 한국의 한국인들만 아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런 뭐 외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도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외부적으로는 포장이 잘 돼가지고 뭐 근사하게 보이니까 1,500원대가 멀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참 세상이 정글이 돼가네요. 정글이. 이제 미국 하는 걸 보고 유럽연합에 이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보니까 미국과 함께 배워가지고 한국 기업을 제재를 하네요. 이제 이게 선례가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가 하나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분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겁니다. 왜 한국 조선 회사가 미국에 협조하냐. 너희들 중국과 거래를 금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중국 공산당 자체가 미국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하오션에 미국 5개 자회사와 모두 거래를 금지하는 그런 이제 선례가 되는 거죠.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선례가 여러분들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한하오션이 미국 정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압력이 계속 심해지겠죠. 그럼 이제 한국 내부에 또 친중 세력들은 그거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줄 서자 뭐 이렇게 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아주 황당합니다. 미국에 협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 뭐 이제 그러니까 명분만 되면은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전부 다 여러분들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이번에 이제 14일부터 미국에 이런 입항하는 중국 상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선에 대해서 톤당 얼마 정도 이런 입항료를 때리죠. 톤당 $46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 그다음에 중국 선사 소유 운용 선박 국적이 중국인 기업 그다음 중국에서 만든 배 여기는 톤당 화물에 대해서 입항료를 매기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그런 해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을 그냥 때려가지고 톤당 미국 운반선은 톤당 400위안을 때리네요.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하나오션이 처음이다. 이제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타깃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참 전무후무한 정도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네요. 그 여러분들 제재한 이유도 아주 이런 간단합니다. 중국 정부는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해사 물류 조선업
조사활동을 협조 지지한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제 참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경고장이다. 중국이 한국을 옥죄는데 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재나 이런 부분을 가동하는 겁니다. 하나오션 제재는 시작일 뿐이고 미중 무역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제재 범위와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확대될 수가 있겠죠. 일단 선례가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박봉희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 산업계의 우려가 큰 것은 한국이 대응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제재 이유로 내세운 조사협조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점 없이 그냥 미국에 협조했다고 제재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중국이 이번 조치를 신호탄 삼아서 미국과 협력 중인 다른 산업 분야로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 목표는 남조선 자치구로 만들어야 되니까. 남조선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압박을 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직접 이제 중국하고 무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업이 아니고 특정 품목에 대한 그런 제재는 있었죠. 마늘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네요.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들도 모든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한 기자분이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잘 정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참 한국은 반도체를 선대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덕을 참 많이 봤죠. 여기 이제 중소기업 부장 하시는 분인데 20년 후에 한국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요즘에는 20년이 너무 기니까 10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로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디 정도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이제 대만의 TSMC를 창업한 장주모, 이렇게 중국 이름을 알기가 모리스 창이죠. 모리스 창. 중국 최대 반도체 영웅은 SMIC를 세운 장루진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두 사람이 다 이제 한자로 장씨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저장성 닝보 출생이고 또 한 사람은 상하이 출생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거쳤고 이 때문에 영어 이름이 TSMC의 창업자는 모리스 창, 그다음에 지금 제3위 파운드리 업체의 창업자는 리처드 창, 두 사람이네요. 모리스 창 TSMC는 1987년에 TSMC를 설립해서 고객 주문대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개척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65% 가까이 차지하는 부동의 1위가 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반도체 펀드인 반에크 그룹이 운영하는 SMH를 보게 되면은 1등이 엔비디아, 2등이 TSMC입니다. 아마 지금 시장 가치가 한 1조 얼마 달러 될 겁니다. 장루지는 신격화된 장주머와 척지며 성장했다. 1990년대 후반 대만에서 투자를 받아 스타 반도체란 회사를 세워서 웨이퍼 제조업에 뛰어들었는데 TSMC의 견제 속에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990년에 스타 반도체 대주주가 회사를 TSMC에 매각하면서 장루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진출했네요. 이때 손을 내민 곳이 중국 정부고 제조업 특급 인재 1000명을 귀화시키겠다는 천인 계획을 추진하던 때고 장류진은 2000년 유소년기를 보낸 대만을 등지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SMIC를 창업해서 TSMC와 일전을 벌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TSMC가 압도적인 1등이고 2등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고 3등이 SMIC가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루진을 중국에서는 중국 반도체의 대부다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네요. 그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움직이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는 장루진급 대열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트남의 삼성전자로 통하는 FPT 그룹의 정자빈 회장이다. 정이란 성씨도 한자로 표기하면 장씨다. 중국계 베트남인이야 뭐 그런 거 모양이죠. 베트남 장씨네 중국계가 아니고 정자빈은 1988년 전자기기 수입업으로 시작해 2022년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다. 이제 인력이 많으니까 싼 인력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다음 베트남은 이제 배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반도체업은 배농사를 지은 그런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만큼 이제 노동력이 좀 특별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베트남의 강점인 풍부한 인적 자원을 투입하면 손쉽게 한국과 중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상이 다 여러분들 다 돌고 도는 거니까 베트남이 여러분들 반도체를 크게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돌고 도는 거니까 옛날 같으면 지나치게 안타까워했겠지만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 대만으로 갔다가 대만에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예상은 적중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가성비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인력을 확보하기 앞다투어 베트남으로 달려가고 있다. 최근에는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진출 속도가 빠르다. 의대 열풍과 대기업에 쏠린 탓에 반도체 인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수없이 베트남으로 달려가고 있다. 호기를 잡은 베트남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본떠서 반도체 개발 20년 계획을 세웠고 2050년간의 팹리스 왕국을 넘어서 한국 중국 대만에 펼쳐가는 메모리 파운드리 강자로 우뚝 서겠다는 전략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베트남이. 그러니까 20년 정도 축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 한국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주 4.5일제 하면 필패일 겁니다. 필패. 그런데 뭐 나라 자체의 분위기나 이런 거가 다 기울어 가지고 가능한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일단 일을 안 해보면 그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청년들이 캄보디아 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억류대가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유민이나 난민이 돼가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바깥에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나가는 거가 생각보다 빨리 보이네요. 캄보디아가.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뭐 원래부터 잘 살았던 것이 아니고 건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배가 불러지면 또 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좀 팔딱팔딱하지 않습니까? 금세 부풀어 올랐다 금세 잊어버리고 중국은 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길게 보고 대륙이 넓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체주의 체제가 경제를 일으키기도 좀 좋지 않습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제 외교 국방 다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지금 이제 태평양에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저렇게 갈등을 빚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이길 거다 이야기죠. 남중국해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포기하고 방어선을 많이 태평양 동부 쪽으로 미국 본토 보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뭐 이런 게 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한쪽은 4년 터울로 대통령이 계속 바뀌고 다른 쪽은 10년 20년 정도 중국 공산당 체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이든 외교든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결국 남중국해가 중국의 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제 미국 전문가 글을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팔딱팔딱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같은 경우는 좀 긴 안목을 보고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자원개발이니까 추진해야 되지 않지. 모두가 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계 3대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 우리나라 심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한 것은 한국 자원개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19일 날 산자부가 이제 이 동해 심해 가스전에 아마 입찰을 붙였던 모양입니다. 이제 세계 기업인데 하나는 엑슨모빌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BP 브리티시 피트로리움이 아마 이번에 지원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BP가 아마 업계에서 좀 독보적인 그런 이름이 있는 모양이죠. 지난달 19일 마감된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 시출을 위한 국제 입찰에 유럽계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피트로리움이 참여한 소식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런 자원 개발 분야의 학회나 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모양입니다. BP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이제 전혀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뒤처지는 거죠. 동해 심해 가스전 7개 유망 구조 중 한 곳인 대왕고래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게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긴 시각으로 뭘 준비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나라의 앞날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거나 기초를 다지거나 기반을 다지는 것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쟁의 대상이나 정치 원리가 압도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럽계 에너지 회사인 BP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참여하는 걸 미루다가 아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판단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럼 통상 국제 관례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은 대개 3, 4주가 지나면은 우선 협상자를 선택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깜깜무소식이니까 그 이제 궁금하니까 BP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렇게 문의를 했지만 이제 뭐 산자부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잘 싸우고 뒷담화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그다음에 뭐 손바닥 뒤집듯이 잘 뒤집고 그러니까 아마 BP가
이제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아마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동안 이제 뭐 참 자원개발도 싼값에 많이 팔아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뭐든 팔딱팔딱 하니까 좀 길게 보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세계 문제로 이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이제 참 고민이 있네요. 이게 이제 그동안 히토류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외신 같은 걸 다 종합하게 되면은 히토류를 중국이 무기화하는 그런 경우에 대처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다른 나라가 이제 히토류 개발에 나서게 되면 자국 산업이 상당 부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대충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미국이.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미중 사이에 합의가 물 건너간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보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도 강공책을 나가지 않고 워킹 레벨의 그런 협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무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네요.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공급망 체계를 이번에 이 기자들이 잘 조사를 해가지고 밝혔는데 현재 공급망 체계를 보면은 미국이 상당 부분 불리한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중국이 91%를 갖고 있네 시장을. 그리고 이제 미국의 큰 착오도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때 아마 미국 정부 내에 타스크포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해 버린 겁니다. 그 미국은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게 실상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은 첨단 장비를 이름 제작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91%를 장악했네요. 91%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대비를 안 했는지 아무리 환경 오염 같은 게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필요한 히토류의 자급자족률이 2.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전 세계 여러분들 전자산업이나 방산산업이 목줄을 챈 겁니다. 중국한테. 이런 걸 잘한다는 거죠. 중국이.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자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 여러분들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사를 참 잘 썼네요. 여기 보니까. 뭐 거의 실제로 2019년에서 2020년 미국이 소비한 히토류 화합물과 금속은 100% 외국산으로 충당됐고 미국이 수입한 히토류 가운데 중국산이 7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별도 허가를 주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이런 7개 종은 80, 9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목줄을 그냥 완전히 그렇게 죄게 버렸네. 준비를 못한 겁니다. 미국도 아주 아차했을 겁니다. 히토류 규제는 첨단 산업과 안보를 겨냥하고 전투기나 뭐 이지스함이나 전기자동차나 전부가 다 여러분들 그런 히토류 7종을 갖고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레이더 시스템, 유도미사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못한 거죠. 시기한 그런 상품이나 원재료를 특정 국가에 90% 정도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구나. 미국은 2018년 2019년
중국과 1차 무역전쟁 이후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히트러 공급망 구축 노력에 착수했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게 전체주의 체제하고 자유주의 체제의 차이인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늦게나마 중국의 히트러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LA에서 히트러를 생산한 마운틴 패스 운영사의 지분 15%를 인수하고 생산된 히트러를 시가의 2배 사들이로 약정하고 이 광산이 현재 목표하는 히트러 연구자수 생산량은 1,000만 톤인데 중국 생산량의 1%에 못 미친다는 거죠. 중국이 한 몇십 년 정도 그 기술이나 정제 기술, 재련 기술, 채굴 기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준비를 해온 거네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원석을 채취하게 되면은 많은 게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가 정제하는 기술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겠네. 90년대부터 히토류를 전략 무기로 삼기 위해서 중국이 대비를 해왔네. 세계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 노력을 해가지고 2010년에 아마 그때가 여러분들 갈등이 크게 있었죠. 중국하고 히토류 수출 금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60%까지 아마 낮췄네요. 미국이 실기했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아킬레스건을 중국 측이 갖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 심해 외교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이 세종연구원의 이용준 이사장. 어떻든 여러분들 한국 신문은 별로 크게 안 다루는데 이번에 가자 지구에 1차 휴전하는 큰 사건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압박을 했기에 하마스가 갖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들 전략 자산인 20명을 살아있는 인질을 한꺼번에 여러분들 방면할 정도니까 아무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일을 한 것은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의 휴전 압박에 굴복해서 인질 석방 등 1단계 단계를 합의한 거죠. 큰 사건입니다. 일면 톱 기사로 다룰 만한 사건인데 한국의 조선일보도 일체 그걸 별로 안 다루네요. 이제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에 나누어져서 팔레스타인을 살지 않습니까? 여기도 기구하네요. 47년에 팔레스타인 영토가 되고 1948년 1차 중동정쟁 때 이집트가 점령하고 3차 중동 67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1994년부터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의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가 됐고 이거를 이제 하마스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2007년인 거죠. 선거를 거쳐 가지고 일당이 되는 겁니다. 하마스가 장악을 해가지고 세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2023년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민간인 기습으로 가자 지구의 모든 것이 90%가 초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무장 세력과 이란, 예멘, 후틴 반군으로 구성된 이른바 저항의 축이 하마스를 도와 군사 개입을 시작하자 국제전으로 이제 비화가 된 거죠. 그다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란 공습이 이루어졌고 과대평가받은 이란 군사력은 이스라엘 앞에 매급히 여러분들 주저앉았고 1차 정전 조치가 이렇게 성사되리라고 예상했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살아있는 이스라엘 인질 20명은 하마스에게 거의 전부였을 거니까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걸 포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성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인질 전원 석방에 대한 하마스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타결 가능성이 희박했던 이번 합의 성사를 계기로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 전략과 그 수단인 힘은 외교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번에 이제 2단계 3단계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용준 이사장 이야기는 설사 1단계 이후에 2단계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인질 전원 석방에 이미 성공한 이스라엘과 미국으로서는 인도주의적 부담을 들고 하마스를 추가 응진한 명분을 얻게 돼서 손해볼 일이 아니다. 하마스는 무장을 계속하겠다. 이스라엘은 완전 무장을 해체해라. 그게 이제 2단계지 않습니까? 3단계는 이제 가자 지구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분란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3단계인데 뭐 이제 인질이 풀려났기 때문에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게 하마스를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2단계 합의의 성공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실현되고 가자 지구의 새로운 통치 제도가 수립되면 미국 주도의 지속 가능한 중동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생존권 인정이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생존권을 인정한 국가는 요르단이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2020년에 성사시킨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이제 문제는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면 중동 평화를 위한 획기적 진전이자 역사적 위협이고 중동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중국 표결 대결에서도 한층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조선일보가 일면에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도널드 트럼프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세계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조선일보가 일면 톱을 한번 이렇게 온라인에 올려줘야 되는 거죠. 중동에서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의 효험이 확인되면 트럼프는 대외 정책 전반의 유사한 전략을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고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하는 안보 협상이나 무역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닿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는 여러분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주제인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는 돈을 버는 문제, 돈 되는 방송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녹아내립니다. 투자는 항상 여러분들 리스크를 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는 거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바로 리스크를 안는 거니까 그 위험 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 시장의 잔인함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돈을 잃었습니다. 한 160만 명 정도가 돈을 잃었었죠. 이게 이제 특히 선물 거래를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고 이런 베팅을 했는데 가격이 내리면서 본인의 정거금이 그냥 강제 청산 리퀴데이션 돼가 돈을 전부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죠. 피가 철철 흐르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돈을 어떻게 여러분들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로 베팅을 해서 롱 포지션을 취했는데 가격이 여러분들 일정 이하로 내려버렸으니까 일정 이하로 내리면 자동적으로 뭐죠? 예, 그냥 거래가 청산돼 버리는 거죠. 돈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날려버린 겁니다. 어제 다뤘던 내용을 오늘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거물인 젊은이 32세가 이제 숨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이번 청산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격 폭락하고 그다음에 청산 과정에 428억을 날린 것 같아요. 이 젊은 분인데 우크라이나의 이름 암호화폐 거물입니다. 이름은 콘스탄틴 갈리치 32세네요. 토요일 날 키우의 오블론스키 지역에서 머리에 이렇게 발견됐다. 돈을 많이 잃은 겁니다. 엄청나게 잃었네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 폭락으로 인해 그냥 스팟 거래를 했으면 돈을 안 잃었을 건데 선물 거래를 한 겁니다. 428억이 그냥 바로 날아간 겁니다. 428억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비트코인이 한 10% 떨어졌고 이더리움이 20%, 솔라나가 8%, 리플이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주요 암호화폐 하락률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발표 직후에 1시간 내외 60억 달러 9조 정도의 롱 포지션 가격이 올라갈 것이 이런 베팅했던 사람들의 거래가 전부 다 청산 강제 청산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잃어버린 거죠. 9조 원을. 롱 포지션 그리고 뭐 1310억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90억 정도가 이번에 청산된 것 같습니다. 190억에 한 100만 이상 정도가 감정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청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195억 불. 지금까지 최대치는 22억 불입니다. 2025년 2월 3일. 가장 역사상 큰 그게 발생한 겁니다. 역사상. 그리고 손해를 본 사람이 170만 명입니다. 170만 명. 이런 거래를 해서 안 되죠. 뭐 하시는 분들 별로 안 그렇고 그러나 교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중요한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에 170만 정도 over 1.7 million 트레이드라는 것은 170만 정도는 우리 표현으로 쓰면 꾼일 겁니다. 꾼. 전문가일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숏 여러분들 내려갈 거로 베팅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겁난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금요일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를 겪었고 170만 명 이상의 트레이더가 휩쓸려서 전부 돈을 잃었다는 것. 이것은 종전 기록의 9배에 달하는 수치고 24시간 만에 19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큰 사건이었습니다. 강제 청산 이런 190억 불 발생한 겁니다. 190억 불.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롱 포지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부분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인 거죠.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자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 계약들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거래가 청산돼 버리지 않습니까? 강제 청산, 리퀴데이션. 190억 가운데 167억 불이 강제 청산이 된 겁니다.
피해자가 17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가슴 떨리는 일인 겁니다. 선물이란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지. 레버리지를 사용한 선물 거래의 롱 포지션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그냥 거래가 강제 그냥 리퀴데이션 그냥 매물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좌의 최소한의 정거금 비율을 요구하는데 그게 메인테넌스 마진 유지 점검물입니다. 이 유지 점검물을 거래소가 확보해야 되니까 그냥 거래를 청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청산 가격에 도달하거나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포지션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강제 청산이 되어버립니다. 콘스탄틴 갈리치가 이번에 3천만 달러 428억의 손실은 이번에 아마도 스팟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갈리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100번 잘하다 이러면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 롱 포지션을 대규모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과 달리 시장이 급락하자 그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담보금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3천만 달러. 급격한 하락장에를 레버리지를 사용한 롱 포지션은 가장 취약하고 강제 청산을 통해서 순식간에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2억 불 청산된 모양입니다. 2억 불. 1시간 전에 지난 4시간 동안 2억 불을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제도 2억 불. 오늘 방송 드시는 분들에게 선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너무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지금까지 암호화폐 역사상 9배 이상 정도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170만 명이 여러분 진짜 거리로 난자야 될 그런 행편이 된 겁니다. 피말리는 베팅입니다. 역사적 청산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다뤘기 때문에 역사적인 암호화폐 청산이 190억 불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숏 가격이 내려갈 것에 의한 베팅엔 두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억 6천만 불을 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비교적 좀 이런 선물 거래 암호화폐 선물 거래 여러분들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역대 선물 거래에서 강제 청산된 규모하고 이번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론이 시장에 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가격이 오를 거를 베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규모 보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9배입니다. 9배. 9배.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S&P 500은 그래도 여러분들 한 4% 떨어졌으니까 선방한 겁니다. 이번에 이런 숏 포지션 해가지고 1억 6천만 불을 번 사람들은 오후 4시에 8천만 불을 정거금으로 입금했고 3시 19분에 3천만 불을 입금했고 4시 49분에 파이널 베팅을 했고 6시 34분에 돈 챙겨가 나가버렸네. 여기 보시죠. 기사를 여러분들 너무나 기사가 짧기 때문에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예고 없이 발표한 대중국 100% 관세 부과 조치는 암호화폐 매도세를 촉발시켰고 190억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 롱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뉴스가 터지기 몇 분 전에 시장에 숏 포지션, 하락 베팅을 했던 두 개의 계좌는 1억 6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2% 하락해서 강제 청산을 촉박했고 이것은 다시 추가적인 매도를 유발해서 가격을 더 낮추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80%에 달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글래스는 많은 플랫폼이 청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매도세의 규모가 실제보다도 적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게 되은 게 역사적인 여름 최고치보다 9배 정도 더 사람들이 돈을 날린 겁니다. 암호화폐가 이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급격한 하락세가 수개월간의 암호화폐 랠리를 부추겼던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랠리는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으로 여겨지는 행정부가 당선된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 급락 상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지정학적 상황과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있는지 해당 자산에 큰 지분을 가진 행정부 구성원들의 정책 개정에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의 아들이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 암호화폐도 금요일에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매도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암호화폐 선물 가격에 레버리지를 베팅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하이퍼 리퀴디티 두 계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하락에 대규모 베팅을 했고 금요일 당일 끝날 무렵 1억 6천만 불을 벌고 떠났습니다. 이 거래들의 시점은 내부 정보에 미리 통보받을 수 있다는 소셜미디어상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이 같은 베팅은 중국이 히트류 광물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대응을 촉발한 조치였습니다. 160만 명이 피해를 본 겁니다. 160만 명이 190억을 날린 겁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로 날아간 겁니다. 이 선물 거래하고 옵션 거래,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선물 거래는 증거금을 집어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사거나 팔아야 되는 거죠. 선물 거래가. 이번은 전부 다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선물 거래에서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고 청산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 거래, 유사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베팅한 투자자였다.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때 한번 기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뭐 이제 이렇게 한번 타격을 받게 되면은 재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 블룸버그의 엘릭 발추너스가 이름 올린 글을 보면은 한 분이 그 사람들한테 좀 조롱을 합니다. 어제 레버리지로 수백만 달러를 잃었지만 여전히 200만 달러 이상이 남아있다면 여기 당신에게 제가 해줄 조언이 있습니다. 그 돈을 카지노에서 빼내서 세금 내고 재산세가 낮은 집을 사고 나머지는 지루한 배당주에 넣고 당신만의 고독의 요새를 즐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에릭 발추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많은 매수 후 보유 바이 앤 홀드 전략의 뱅가드 투자자들이 이번 금요일에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업계 최고 전문가들도 160만 명이나 190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연 판례 10%에 불과하지만 복리 효과가 좋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뱅가드의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예. 에릭 발추나스는 암호화폐의 극단적인 변동성 대신에 연 8의 10%의 안정적인 복리 수익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그런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에릭 발추너스가 저는 수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선물 거래소 엄청난 돈을 버는 영화 빅쇼트가 고점 예측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것은 멋있어 보이지 않는 바이앤홀더 매수 보유 낙관난도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빅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런 레버리지 상품 사지 말고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저비용 뱅가드 스타일의 ETF를 사가지고 낙관론을 가지고 꾸준히 매입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거를 나는 뭐라고 부른가 하니까 더 빅롱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덱스 투자라는 겁니다. 인덱스. 딴 거 하지 말고 인덱스 투자하는 게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기에 이제 이 발추너스 기자가 쓴 최근 책입니다. 보글 이펙트. 보글 이펙트. 그 책의 이제 일부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가장 투자 이름 중심에는 ETF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ETF 투자를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 ETF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들 굉장히 레버리지 투자를 즐겨하는 요로 개인 투자자들과 정반대에는 The Art of Doing Nothing 투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저비용 뱅가드 스타일의 ETF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이고 그들은 보글의 열렬한 추종자이고 그들은 학회 연구 결과를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더 빅롱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선물 거래를 소개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짜 더 빅롱이 뭔가 아니라 최후로 승리하는 사람은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이 최후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전문가 가운데서도 비관론자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는 다시 떠오르고 미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하는 겁니다. 긍정론과 낙관론이 돈을 벌게 만들어지지 부정론은 돈을 못 만듭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여러분들 무슨 투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들 루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항상 세상은 좋아지고 미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할 것이고 이번 고비를 넘기면 항상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이유에서는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낙관론자가 되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고 심지어 더 염려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이 틀렸을 때 뒤돌아가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월가에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약세장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어마어마하게 기회를 놓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걔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좋아하고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돈 못 법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발추너스 이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회의론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투자자들이 감수해서 잃어버린 수익의 기여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회의론자의 행동은 노력은 거의 들이지 않고 위험 부담도 없으면서 무료 홍보 효과를 얻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팔거나 거래해서 안 될 때 그렇게 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정론 비관론을 다른 사람 의견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그냥 해체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절대 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울한 사람 쪽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우울한 사람 쪽에. 인덱스 펀드나 ETF를 매수 보유하는 것이 불을 쌓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딱 치고 이러면 ETF 사서 이러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신 투자의 모든 이런 백본 당신 투자의 기초는 그냥 ETF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불을 쌓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빅롱 좋은 자들은 부정적인 견해와 걱정의 공세를 봐가고 무시하며 심지어 조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이번에 경기가 불황이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가 여러분들 큰일 난다. 아무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그런 겁니다. 투자를 갬블러처럼 하지 말고 가드너처럼 하라는 겁니다. 가드너처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도박꾼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정원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추너스 기자의 보글 이펙트라는 것을 특별하게 시장이 좀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추너스 기자가 이런 발췌가 이렇게 소개했네요. 그죠? The Art of Doing Nothing. 뭐 투자 잡지 보거나 유튜브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보글의 추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펀드를 산 다음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Buy and hold. 그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은 일시적으로 더 똑똑하게 들리지만 투자자들이 팔지 않아야 될 때 팔도록 유혹하고 잃어버린 수익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더 빅롱을 따르는 투자자들은 도박꾼이 아니고 정원사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간단합니까? 투자하는 거가.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이걸 맨날 뭐죠 정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골치 아프겠습니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떴습니다. 엔비디아가 무슨 뭐 중국의 금수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가 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식 안 보는 것도 좋습니다. Buy and hold. 산 다음에 그냥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 돈 많이 유입된 펀드들 올해 작년도에 1조 정도가 여러분 ETF 완전히 미국의 여러분 투자의 대세는 ETF 투자입니다. 여기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VOO, IVV 이게 다 여러분 뭐죠? SPLG 이게 전부가 다 S&P 500 추종하는 저비용 ETF고 그중에 가장 싼 게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SPLG지 않습니까? 0.02%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나 IBIT가 벌써 5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5위까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비관론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망하면 미국 정시가 망할 거니까 그럼 그때야 뭐 우리가 살겠습니까? 다 함께 죽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유입된 돈이 거의 1조 달러 정도 1조 달러. 여기 이제 1조 달러 가운데 유입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VO 뱅가드의 S&P 500 추종 펀드나 IVV를 많이 하네요. 그다음 미국채 금리 펀드도 사고 토탈 마켓 투자하는 것도 사고 그다음 여기 비트코인 ETF도 사고 이 순서입니다. 순서. 지금 다크호스 올라온 것이 SPLG입니다. 가장 싸게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SPLG니까 0.02%.
이 나스닥 QQQM 나스닥. 여기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상품들입니다. 신뢰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뭐 딴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고 그냥 꾹 가는 겁니다. 10년 20년. 그러면 재산이 푹푹 불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오늘 어떤 상품을 사야 됩니까?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퍼센테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결정하면 되죠. 100원 가운데 SCHG를 몇 프로 살 건지 몇 프로 배당할 건지 FTC를 몇 프로 배당할 건지 QQQM보다는 FTC를 투자하는 게 낫죠. 그다음 SMHX를 몇 프로 투자할 건지 배분 비율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배분 비율만 자기가. 상품은 이러면 다 결정된 겁니다. 여기 SPLG보다는 SCHG를 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한 2% 정도 높으니까. 그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부자 되는 길이.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달러화 자산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해야 되고 4,300개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이 캔디데이트 가운데 선택하면 되고 SCHG의 몇 퍼센트 FTC의 몇 퍼센트 SMHX의 몇 퍼센트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돈 생길 때마다 다 불입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시죠. 이런 진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미국에 돈을 가장 많이 유입된 올해 들어가지고 유입된 순서가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름 다 미국 사람들이 발로 뛰는 투표한 겁니다. 1등 2등 4등 5등 6등 7등 이드리움도 많이 사네요. 12등 그다음 뱅가드 글로스 내한테 이런 투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SPLG 대신에 SCHG를 투자할 것이고 QQQM 대신에 FTC를 투자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VUG가 있네. 여기도 VUG가 있죠. VUG 15등이네.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수익률 자료가 나오잖아요. SMH 연평균 수익률 37.38% 37.38% 이런 돈이 불어나면 얼마나 돈이 빨리 불어나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복리로 컴파운드로 37.38% 정도 이런 돈이 여러분들 불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자기는 돈 넣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FTC 기술주 여러분 섹터에 대한 투자 25.20% 예. 매년 25.20%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SCHG 24%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택하시면은 그러면은 답이 다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뭘 주장했는가 하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에. 당신 자산의 한 10% 정도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름들 방향을 크게 이름 정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공박사님 비트코인 왜 투자해야 됩니까? 뉴 에셋 클래스 새로운 자산군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게 수익성이 너무 좋다. 1년에 78.38%니까 그렇다고 올인하면 절대 안 되고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10% 정도까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SMH와 SOXQ 중 어디가 나을까요? 수익성이 SMH가 훨씬 낫죠. 그 대신 이제 XOXQ는 수수료가 좀 낮으니까 그래도 만일 내라면 SMH는 이제 명품이다. 명품 반도체 명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그동안 16년 동안 수익을 얼마나 냈냐. 연평균 86%를 낸 겁니다. 86%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타의 추종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벌벌 뜹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시간을 내서 공병호 TV를 만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 돼야 되니까 비트코인의 1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도 돈을 조금 노출시키고 기술주에도 노출시키고 기술주에 노출시키면 굳이 나스닥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S&P 500 SCHG도 좀 노출시키고 10% 정도가 맥시멈으로 노출시키는 건 비트코인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수익성이 높습니까? 자산 성격이 다르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바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트코인 성장 곡선입니다. 지수적 성장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뭐냐? 이건 산술적 성장하는 그런 자산들인 겁니다. 푸른색. 이게 구조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전부 다 위험자산이라 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좀 딱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무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중요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오늘 한 번 정도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보고서를. 여러분 세상사가 다 만남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만남이란 것이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어쩌면 공병호 TV의 이름들 이렇게 자산 배분에 대한 강연을 듣는 것 자체가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들 공평한 게 아니니까 이 보고서가 올해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최신 보고서입니다. 6040의 종말 당신의 암호화폐 할당 비중이 왜 10%에 40%가 돼야 되는가 40%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수시대를 위한 혁명적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모델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릭 엘드만이란 미국 최고의 재무 여러분들 컨설턴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파괴적 혁신이란 기술이 등장한 시대니까 당신 포트폴리오를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던 주식 60% 채권 40%를 가져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보고 쓴 겁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썸머리가 있고 장수혁명, 파괴적 혁신혁명, 인터넷 통화, 트럼프 이펙트, 수요 공급의 현실, 왜 비트코인 투자가 여러분들 필수적인가 간단한 산수,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자, 하여튼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페이퍼 보고 쓰는 거 보면 제가 혀를 내두릅니다. 진짜 글을 잘 써요. 미국 사람들은 보고서 진짜 이름 잘 씁니다. 내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허투루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차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러분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죠. 빠른 요약, 장수혁명, 파괴의 경제, 수명이 100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명이 100년 가니까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파괴의 경제. 엄청난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디스럽션 이코노미, 디스럽션 테크놀로지, 트럼프 효과, 수급 관계, 새로운 자산 배분 모델.
정신 나간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런 사람. 예. 이 양반이 사기꾼처럼 안 보이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고 이 대단한 양반이구나. 릭 엘더만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 설계사를 설립했고 미국 전역에 140만 가구의 3천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고서를 딱 읽고 나서 이 양반은 진짜 마음이 이런 순수한 사람이구나. 자기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만들 것인가를 위해가 보고서를 썼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고서입니다. 예.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정말 해야 되는가, 필수인가, 선택인가. 퀵 썸머리 맨 앞에 딱 나오는 이름인데 요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금융 서비스 분야에 39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처음으로 올바른 암호화폐 배분 비율을 발표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됩니다. 중도 성향의 고객은 자기 포트폴리오의 25%를 투자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고객은 자기 포트폴리오의 40%를 암호화폐에 할당해야 됩니다. 암호화폐지만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봅니다.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은 더 이상 투기적인 포지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모든 다른 자산들의 성과를 압도하는 자산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성과 지표는 비트코인이 지난 16년 동안 낮은 리스크의 높은 수익을 만들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15년 연속 다른 모든 자산군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고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자산군을 제외할 논리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성과 데이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이 없는 포트폴리오에 비해 더 낮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했고 그 밖에 여러분들 샤프 레이시오, 소르티노 레이시오, 표준 편차, 최대 낙폭 등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지표에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음을 입증합니다. 당신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수탁자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주문 접수자입니까? 자기 회사 여러분들 컨설턴트들에게 고객 입장에 서가지고 고객들의 권하라는 겁니다. 고객들의 노후를 위해 가지고. 10%, 25%, 45%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수적 포트폴리오 10% 배정하는 겁니다. 중도적 포트폴리오 25%를 배분하는 겁니다. 공격적 40%를 배분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10% 배분했을 때 이 7% 수익률을 감안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여러분 전혀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완전 실패해 버리게 되면은 원금 140원이 25%를 여러분 배정하게 되면 105불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이 예상대로 100만 불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140불 가운데 10% 14불 정도를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이 236달러로 늘어나는 겁니다. 좀 공격적이 가지고 자기 자산의 140불 가운데 40%까지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만일 암호화폐가 실패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실패하게 되면 자기 자산이 140에서 83불로 쭉 쪼그라듭니다. 만일 성공하게 되면 524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룬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은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서는 10%나 25% 정도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아주 잘 쓴 보고서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는 대체돼야 됩니다. 이제 구식이 됐습니다. 고객들은 100년 살 겁니다. 은퇴 이후에 5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지금 기하급수적 기술들은 전체 산업을 파괴하는 동시에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비트코인이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 기하급수적 기술이란 겁니다. 기하급수적 기술. 기하급수적 기술이 이런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 엔비디아도 이런 기술이 아닌 겁니다. 산술적 성장하는 기술인 겁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인 겁니다. 자산군이. 암호화폐 여러분들 정책 환경은 아주 좋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정책 불확실성 같은 게 거의 없어질 거란 이야기죠. 지난 15년간 성과 데이터는 암호화폐가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비중을 할당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올해. 문제는 당신이 이 정보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구식의 자산 배분 모델에 얽매여 있을 건지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더 이상 극단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객들이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장수를 맞이하는 동안 역사상 최고 성과를 낸 자산군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이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쓴 겁니다. 그냥 쓴 보고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정성을 쓴 글인 겁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여러분들 보고서가 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썼을까.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시면 원문을 한번 여러분들 구하셔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줄 거 가면서 정보란 것이 결정적으로 방향을 선회시킬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을 변동성이라고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0%라도.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을 친 겁니다. 11만 불까지 내려갔으니까. 이런 거 보고 뭐죠. 별 동요 안 할 정도가 되면 이제 내공이 좀 있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1개월 동안 비트코인 변화입니다. 11만 불 지금 수준이죠. 이게 지난 5일 동안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언론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겁을 먹도록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비디오를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 리브라는 업체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수탁 사업도 하고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 뭐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 이런 이제 하도 변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그걸 만들었네요. 여기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재화는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됩니다. 수요 공급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가지고 혹은 수요가 좀 줄어가지고 가격 변동성을 낮춥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격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달걀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가격 증가폭을 순화시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격 증가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가격 하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급을 줄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은 가격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뭐죠? 오르고 내린 것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70%를 갖고 있던 것을 기관들이 많이 수요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대개 한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었는데 이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비탄력적인 공급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상품과 달리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고 내리는 게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동성은 단기적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하루라도 빨리 이러면 좀 사야 될 이유가 뭔가 아니야.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품이 어디 있냐 이야기. 그게 핵심입니다.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고. 투자자는 비트코인의 성숙에 따라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격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낸 그 비디오의 이런 핵심은 비트코인 변동성의 근본 원인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여러분들 조정할 수 없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면은 가격이 확 오르고 급락하면은 가격이 확 내리는 높은 변동성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변동성의 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개인으로부터 기관 투자자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동성은 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필요 조건입니다. 왜 변동성이 심하냐?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적응을 못 해주는 겁니다. 가격 오르면 공급 늘고 가격 내리면 공급 내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변동성이 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죠. 비록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스트레스를 주지만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이야말로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인이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편되면 좀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면 나중에 공박사 이야기를 들을 걸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자산은 성수하면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산 다음에 파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점점 변동성이 낮아지고 10년 전보다 현저하게 여러분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0.0001개 그거를
시간을 일정한 한 달마다 뭐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달에 30%씩 투자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10년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변동성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최종 결론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수익성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성. 비트코인을 5년 정기예금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냥 딴 이야기 할 거 없고 2030년까지 딱 5년간 정기적금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냥 게임은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게임은. 그 다음은 이제 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있건 없건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최종 결론이 여러분들 블랙록이 만든 IBRT 비트코인과 여러분 1:1 대응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여러분들 1년 성장률이 78.38%입니다. 78.38%. 그러니까 비트코인 성장 곡선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10년 정도 가면 어떠냐? 86%입니다. 86%.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행운인 겁니다. 내가 볼 때. 시대를 잘 태어나야 되는데